네, 반장들 반가워요. 공휴일에 또 보게 됐네요. 좀 웃어요. 네, 10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은 한글날이잖아요. 이낙연 총리가 기념사에서 남북 공동 사전 편찬 의지를 다시 밝혔죠. 네, 부장. 공휴일에 회의하니까 네. 정말 일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양 반장이 혼자 외로울까 봐 어쩔 수 없이 회의 소집했어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일 일 없습니다. 넘어가요. 괜찮다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과 북의 언어가 벌써 이렇게 달라져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별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 작업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반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어요. 최 반장. 이렇습니까? 최 반장, 네. 알았어요. 최 반장은 공문과 출신이니까 네. 다정회가 아름다운 우리말을 지켜나가는데 네. 좀 앞장서주기 바라고요. 그럼요. 네. 믿어도 될까요? 아무튼 오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잖아요. 최근 방북했을 때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했다고 해서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관련한 설명을 내놨죠. 네, 그게 이제 국고법을 개정 폐지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가 대결과 대립의 구도에서 평화 공존의 구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그중 하나로 국고법을 말한 것이다라고 아하. 설명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양 방문을 요청한 사실이 조금 전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과 18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평양 정상회담 때 그러니까 그대로 옮길게요.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만났어요. 그 만난 자리에서도 김 대주교가 남북이 화해와 평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꼭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 내용이 좀 알려졌었고요. 교황의 평양 방문이 성사된다면은 또 하나의 명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국회는 내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하게 되는데 벌써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죠. 민주당은 평화는 경제 이런 기조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간의 정부 여당의 노력을 평가받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기조, 특히 경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여간 반장들도 내일부터 국감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 제가 복부장의 한껏 정치에서 경기도 고양시 저유소, 그러니까 휘발유 탱크 화재 얘기를 다뤘잖아요. 오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종이로 된 소형 열기구인 풍등이 화재의 원인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약 1,000원 안팎에 살 수 있는 풍등 하나가 국가기관 시설을 무력화하고 약 43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대형 사고로 이어진 셈이죠. 또 초동 대응도 미덥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예를 들면 송유관 공사가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에 그 전에 한 18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18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고반장 발제 때 해보고요. 오늘 정치부회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572돌 한글날 소식과 외교안보 이슈를 먼저 짚어보고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 등 국회 상황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양시 저유소 화재 관련 수사 발표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4 공동선언 기념식 참석차 북한에 다녀온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공개되지 않았던 평양 시민들과의 특별한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혜원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글날이 올해로 572도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최근 순풍을 탄 남북관계에 발맞춰서 남과 북의 달라진 언어를 잇는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미, 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전방위 다자외교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한글날 소식, 또 외교안보 속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마주 섰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쏟아진 명장면 중에서
역시 최고를 꼽으라면 도보다리 산책이죠. 두 정상은 파란색 도보다리를 걸으면서 통역을 비롯한 아무런 배석자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글날이 올해로 572도를 맞았습니다. 국경일로 격상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야외 경축식도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의 언어를 지키고 또 이어나가기 위해 결의말 큰사전 공동 편찬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쌓이고 또 쌓이면 남과 북이 세종대왕 때처럼 온전히 하나 되는 날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한글은 남과 북, 한반도를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입니다.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은 2007년 세계 나라 13곳의 문을 연 뒤에 올해까지 57개 나라 174곳으로 늘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 사이에선 한글을 알아야 힙하다, 즉 세련됐다라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데요. K-팝 팬으로 시작해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까지 배우는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So I think I may have found my favorite person here. I'm gonna call her BTS mom. Who's your favorite member? Jimin. I would like to take him home and feed him. 네, 참고로 다정의 아미 복부장도 지민으로 입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정부는 세계가 한글 노랫말을 받아 적고 함께 부르게 됐다면서 방탄소년단 멤버 7명에게 화관 문화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I'm an idol and I'm an artist from a small town in Korea. I'm gonna embrace myself as hard as I can. And I'm starting to love myself gradually, just little by little. What is your name? Speak yourself. 네, 방금은 유엔 총회 연설이었죠. 자, 한글 열풍이 부는 이유 또 한 가지, 바로 디자인 상품으로서의 가치입니다. 2018 파리, 런던 해외 유스 컬렉션에 한글 프린팅이 등장했습니다. 가방 안감에 자연이 빚은 상주 곶감이라고 새기고 나무 아미타불이 적힌 넥타이까지. 외국인들이 보기엔 한글에 생긴 그 자체가 매력적인 디자인이란 겁니다. 특히 이 이응 모양에 아주 열광한다고 하네요. 많은 서양인들이 똑같이 생각할 텐데 한글이 저희 보기에는 예뻐요. 그림 같고 동그라미 많으니까 너무 예쁘고. 동그라미. 한국에 대한 첫 인식은 바로 한글이었어요. 기숙사 살고 있었는데 기숙사 옆방 저도 모르게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기숙사 안에 각 방 앞에 그 메시지 남길 수 있는 그 화이트보드 있었어요. 누가 계속 뭐 맨날 와서 되게 아름다운 내가 모르는 글씨, 이 동그라미 너무 반했어요. 너무 예뻤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빠 안녕 써 있었어요. 뭐 계속 저접하고 있었어요. 이 동그라미 너무 예쁜데.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이응과 알파벳 O의 차이가 뭔지 싶지만 자, 아무튼 얘기한 김에 한글날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반장의 정치 이야기 한글날 특집입니다.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요? 조선글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하는데 날짜는 1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훈민정음 반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창제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글날에는 태극기 걸어야 할까요? 자, 한글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5대 국경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태극기 달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비운의 역사 탓입니다. 1991년 10월에 휴일이 많아서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휴일에서 제외가 됐다가 2013년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죠. 자, 아무튼 결과는 오늘이 빨간 날이라는 겁니다.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까지 회의를 소집한 복부장에게 지난 8월달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발제 마치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복부장 권항대행께 한번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복대행님, 저희 다음 주 어떻게 광복절 쉬나요? 쉽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부장 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572돌 한글날 남북 결의말 큰사전 공동편찬 읽는다입니다.
네, 신반장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반장들보단 직급이 높지만은 저도 최상위에 있지는 않아요. 제 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결정할 권한이 없고요. 제가 지난번에 또 진실을 얘기했잖아요. 양 반장이 위에 아무 얘기 안 했다는 거. 안 했잖아요. 네, 부장은 진짜 저보다도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니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양 반장 결과적으로. 저는 한다면 합니다. 진짜. 아니, 안 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자 넘어가요. 자, 한글날 소식 전하기 전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공개했잖아요. 고 반장이 좀 정리해 보죠. 네, 아주 긴 일정입니다. 이번 달 13일부터요. 21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교황청, 벨기에, 덴마크 순으로 유럽을 방문하게 됩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는 이 외교 안보 분야 협력을, 또 이탈리아와는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17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교황 평양 초청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축복과 지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는 초청의 뜻을 전달할 것입니다. 네, 사실 맨 처음 제안을 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 도중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심이 많다. 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교황님이 평양에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습니다. 라고 적극적인 환대 의사를 밝혔다고 이 문 대통령이 전했다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서 우리 측 종교계 수행 행사로 갔던 김희중 대주교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희중 주교가 남북이 화해, 평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교황청에 전달하겠다라고 말을 하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을 듣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제 감으로는 교황이 초청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 4.27 남북 정상회담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요, 직접 두 정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지지를 보낸 적도 있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회담 이틀 전이었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수요 일반 알현에서 이 두 정상이 평화의 장인이 되어서 마침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보장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4년 즉위 후에 첫 아시아 방문 국가로 한국을 선택해서 내한을 했었죠. 다 기억하실 겁니다. 뭐 평소에도 지대한 호감, 관심을 표했었는데 아마 이번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한반도 평화 국면을 지지하는 메시지 추가로 내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어서 18일, 19일에 벨기에로 이동을 해서 아셈, 아시아 유럽 정상회담도 회담 회의에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한 EU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덴마크에서는 녹색 성장, 특히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과학기술과 이 바이오 분야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유럽 순방의 의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반도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동북아 차원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지지가 필요한데 지금 EU가 국제 질서를 떠받치고 집행하고 있는 큰 기둥인 만큼 EU 방문 성과가 동북아 새로운 질서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한글날 572돌이잖아요. 자꾸 양반장 얘기가 귀에 맴도는데 내년도 한글날은 제가 지킬게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면. 네, 그렇게 하고요. 뭐 고개를 갸웃거려요. 부장이 과연 계실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 만약에 있게 되면 그렇게 할게요.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오늘 경축식이 열렸잖아요. 근데 올해가요, 세종대왕 즉위 600년이 되는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남북 결해말 큰사전 공동 편찬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간의 언어 이질화 해소를 위해서 2005년에 시작됐던 결해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요, 남북 관계의 부침에 따라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2016년부터는 전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이 분단 70년이 남북의 말씀을 다르게 만들었다면서 달라진 것들을 서로 알고 다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최근 14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때 우리 측 편찬사업회 관계자가 평양에 동행을 했고 북측 편찬위 인사를 만났다고 합니다. 편찬 사업을 재개하자는데 공감을 이뤘고 이번 달 중에 개성에서 결의말 큰 사전 공동 편찬 사업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고 올해 안에 제26차 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 사전에 실린 표제어는 약 33만여 개로 지금까지 남북의 표제어 뜻풀이에 합의한 낱말수는 12만 5천여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예 뜻이 달라져 버린 단어들도 꽤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오징어와 낙지입니다. 지난해 8월 이산가족 상봉 때 점심 메뉴로 나왔던 오징어 튀김을 두고 논쟁이 또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징어를 낙지라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당시에 북측의 조카 며느리가 이 오징어 튀김을 집어주면서 뭐 낙지 드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맞아요. 측 할아버지가 그 왜 낙지냐 오징어지 막 이렇게 해서 기억납니다. 또 예, 예. 네, 실갱이가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 2월에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는데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남북한 말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오징어와 낙지는 정반대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김여정 부부장이 그것부터 통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반장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그 4.27 정상회담 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훈민정음을 배경으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도 또 기억이 나네요. 그게 아마 판문점 평화의 집 1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환담장이었죠. 맞아요. 거기서 예. 이 그 김중만 작가의 훈민정음 작품이 뒤에 이렇게 놓여져 있었는데 뭐 지나고 나서 알려졌던 얘기지만 김정숙 여사가 그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었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작품의 의미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장면도 있었는데 잠깐 보고 가시죠. 맹간온이는 만들다는 뜻이다. 거기에 기억을 특별하게 표시했다. 서로 통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사마띠의 미음은 문재인의 미음, 맹간온이의 기억은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웃으면서 세부에까지 마음을 썼습니다. 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사실 이 저 작품도 훈민정음을 거의 고스란히 가져온 건데요. 거기서 일부 의미를 강조를 한 겁니다. 아까 신반장이 발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한글의 미학, 뭐 디자인적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뭐 패션 아이템으로도 엄청 많이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출신 디자이너 발음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봉, 봉 씨 등이 이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렸다면요. 혹시 뭐 친척은 아니시죠? 친척 아니에요. 요새는 이 영국, 일본, 아예 그 해외 출신 디자이너들이 직접 한글을 소재로 작품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 한글을 아이템으로 한 패션 뭐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그게 어떤가요? 좀 괜찮나요? 네. 아니. 모자가 안 들어가서 그렇게 쓰는 거. 그게 뭔지는 아는데 다시 한번 물을게요. 뭐냐고. 이게 아시다시피 예전에 신반장이 잠깐 그 객원으로 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선물로 준 건데 제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주말마다 뭐 경리단길, 뭐 막리단길, 뭐 이거 쓰고 다녀요? 그럼요. 네. 뭐 이렇게 뭐 저 마주치면 창피해. 아는 척 해주세요. 네. 너무 창피하다. 그러라고 드린 건 아닌데. 네. 자, 북미 관련 속보는 특별한 게 없어요, 고반장? 네, 지금 이거 보느라 저도 잠깐 정신을 놨는데 좀 정리해봐요. 이 북한이 꺼낸 풍계리 사찰 카드에 대해서 사찰단을 언제 보낼 거냐, 또 누구를 보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또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 장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할 때 과거 핵실험이 이루어진 적 없는 이 3, 4번 갱도까지 폭파하면서 단순한 쇼가 아니다, 추가 실험 가능성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다만 핵개발 수준의 증거 확보를 위한 전문가들의 입회나 사료 채취 등을 허용하지 않아서 진정성의 물음표를 남긴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 확산 금지 조약 이 공인하는 핵 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사찰단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향후 있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을 염두에 둔다면 IAEA 전문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기자들 브리핑에서 밝혔고요. 관련해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언제 어디서 열릴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죠. 오늘은 이제 관련한 속보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그 교황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관심거리네요. 자, 오늘 청와대 발제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교황의 평양 초청 뜻 전한다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 동안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국정감사인데다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여야가 맞서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정부 정책의 성과를 알리려는 여당, 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는 야당이 곳곳에서 격돌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국감에서는 어떤 쟁점들이 다뤄질지 최 반장 발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 오늘 572도를 맞는 한글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 발제는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집중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8년도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고 내각 구성이 늦어져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인데요.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감시, 비판하는 국회의 고유의 기능인 만큼 이 기간 동안 야당은 사활을 겁니다. 11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통해서 한 놈만 패는 그런 집중성과 끈기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대로 대변해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회 등 5개의 쟁점 사항별로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될 것입니다. 자, 지난해 국정감사까지는 민주당은요,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집중했지만 올해는 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든든한 방어 전선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집권 후 정부의 업적을 지켜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민생과 경제,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왔던 성과들을 이번에 정기국회를 통해서 평가받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는 올 한 해 발생한 모든 사회의 이슈를, 쟁점을 망라해 행정부의 잘잘못과 또 관련자들의 입장을 따지게 되는데요. 국감에 나오는 증인, 참고인을 보면 그의 화제가 된 쟁점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 감독이 출석을 합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것도 안 되겠는데요. 자, 크기가 가장 크고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의 경기, 당시 야구대표팀 선정과 과정에서 병역 특례를 위해 적합하지 않은 선수를 끼워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놀이 분야에서는 장병규 블루홀, 파란 구멍 의장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놀이 사운터를 제작한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혈통을 제작한 놀이회사 김택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요, 댓글 조작 문제와 가짜뉴스 대책 등을 묻기 위해 김범수, 초콜릿, 이것도 안 되네요. 달콤한 과자의 원재료로 유명한 식물의 이 의장을 부릅니다. 김 의장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만 최근 입안의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아 대화가 불편할 수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과방위에서는요, 외국계 정보통신 기업의 한국지사 대표들을 대거 부릅니다. 세금 등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또 망중립성,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을 제기할 전망인데요. 자, 브랜드윤, 사과 한국 대표, 그리고 데미안 여관 야오, 얼굴책 한국 대표, 그리고 존리, 백의 백제곱 한국 사장 등을 소환합니다. 네, 한글날인 건 알겠고 우리말을 쓰는 건 좋은데 회사 이름 같은 고유명사까지 바꾸는 건 너무 이상한데요. 아무래도 공휴일에 일 시킨다고 최 반장이 저항하는 것 같아요. 관심 받고 싶은 건 잘 알겠으니까 그냥 편하게 합시다, 최 반장. 네, 관심은 아니고요. 저는 순전히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자, 이어서 발제하면요.
자, 외국계 기업 대표들이 대거 출석하는 반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은 빠졌습니다. 삼성, 그리고 현대차, 또 선경, 럭키금성. 네, 이 정도로 하겠고요. SK, LG 등 주요 대기업 총수는 소환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총수들에 대한 망신주기식 소환에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기 때문인데 지난해에는 의미 없는 질문이 오가자 자정을 넘기면서 오가자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이 불쑥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정이 넘더라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데 대해서 일반 증인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합니다. 끝나기로 한 거는 한 사람들이 이제 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만 한국당에서는요, 이번 국감에 지난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했던 경제계 대표나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치 공세를 위한 정략적 판단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국정을 발목 잡기 위한 그런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증인 참고인 신청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이나 경제계 길들이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자, 아무튼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정감사는 300명의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이름을 알리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돌 지망생에게는 K-팝 스타가 있다면 국정감사는 스타 의원 등용문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오디션을 준비하는 의원실을 찾아 격려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피자 배달 왔습니다. 저 피자 두판 가지고 왔습니다. 피자 두판 갖고 왔습니다. 아, 스타 제조기들 아니세요. 국감 스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저 여기 스타 제조기니까 다 이제 영기형 스타로 만들어 주세요. 다시 한번. 피자 먹고 국감 만들자. 자, 지난해 영상이었고요. 이렇게 보좌진들이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며 준비한 질문은 국감장에서 마음껏 펼쳐 보입니다. 판넬이나 소품을 준비하는 건 이렇게 기본이고요. 과거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배틀그라운드 대회 상패로 수여되는 황금 프라이팬을 가지고 나왔고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소방 망치를 이렇게 직접 갖고 나오기도 했죠.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전자파 충격기로 휴대전화를 현장에서 일시 정지시켜 버린다거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물병이나 시계 속에 숨겨진 카메라로 현장에 있던 경찰청장을 몰래 촬영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은 국감장에서 직접 선보이는 게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이게 소치에 쓰던 거예요. 소치에서. 네,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 담요 좀 보세요. 이게 5,000원짜리뿐이 안 됩니다. 근데 소치에 가니까 이런 걸 주더라고요. 이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별걸 다 합니다. 헤르메스냐 그랬더니 에르메스래요, 이게. 이것이 시중에 돌고 있다는 얘기. 자, 물론 일각에서는 이 같은 퍼포먼스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다, 핵심이 빠진 쇼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 올해 국감에서는 남북관계와 경제정책 등 쟁점이 많아 곳곳에서 여야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요. 또 이번엔 어떤 이슈가 또 어떤 의원의 질문과 증인의 대답이 화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여야 곳곳 암초의 격돌 예고입니다. 네, 최 반장이 이제 암초라는 표현을 썼지만 내일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에 막이 오르고요.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야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일단 내일 첫 국감에요. 예를 들면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사법농단 사태를 포함해서 여야가 상당히 치열하게 붙을 그런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국정감사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운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사법농단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이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아주 질타를 받았었는데 올해는 또 이 법원이 잇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등 이 제19 감싸기 논란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해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야 간 신경전도 적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증인 채택 놓고 민주당, 바른미래당 법사위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 이렇게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불러야 한다고 했고요.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드루킹 댓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역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자, 증인 채택에서부터 불협화음을 보이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국감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사법농단 사태 관련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내일 대법원 국감, 뭐 다른 국감도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당히 뜨거운 그런 상임위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번 국감에서 화제 증인으로 손꼽히는 저희도 어제 다룬 바 있죠.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도 내일 증인으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일 문체부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단연 선동열 감독의 증인 출석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선 감독은 지난 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표팀 선발 과정에 어떠한 청탁과 불법 행위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죠. 또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KBO가 국회에 제출한 대표팀 선발 회의록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만큼 또 진실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될 텐데 정부의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역시 뭐 첨예한 쟁점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마침 내일 최 반장. 외교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거죠? 네, 일단 외통위에서 내일 외교부가 열리고요. 모레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에 대한 여야 공방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어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민주당의 답정너식 판문점 선언 비준 압박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 철도, 도로 등 항목만 줄잡아도 100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 얼마나 많은 국민 세금이 소요될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당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한 뒤에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뜻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한국당만 뜻을 달리하는 거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속된 말로 한국당만 왕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예상이 많았는데 결국은 바른미래당도 판문점 선언 비준은 불가능하는 쪽으로 어제 결론을 내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준을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게 당내 다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까지 이 의원총회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는데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통해 제 역할을 할 때가 됐고 바른미래당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조 장관의 참석에 반발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정치부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여야가 청와대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를 놓고 정말 뜨겁게 맞붙었잖아요. 그 공방은 조금 잦아든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 한국당 내에서도 심의원에 대한 지원 사격이 상대적으로 좀 누그러졌다 이런 좀 분석도 나오고 한국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치권에서는 심의원이 판정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또 많이들 하더라고요. 근데 기재위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심재철 의원하고 김동연 부총리하고 아무래도 2차 충돌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민주당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부에 의해서 고발당한 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기재위에서 사퇴해야 한다 요구를 했지만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때문에 심의원의 국감 참여만으로도 기재위 국감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재정부 국감 오는 18일, 19일 이뤄지는데 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미 한 차례 충돌했던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간의 두 번째 충돌 불가피해 보이네요. 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심의원이 부당한 예상 집행 사례라고 주장했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이 파급력이 적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조금 다른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내용보다는 정부의 업무 추진비 편성 및 집행, 공개 등 이 제도적인 문제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의원이 취득한 자료에 접근 금지, 파일, 비밀 등의 표지가 없었던 만큼 보안관리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을 차단하고 향후에 정보 취득 등 관련 활동에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희가 다루진 못했는데 국회가 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또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료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내일부터 국정감사, 여야 곳곳 격돌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14선언 11주년 공동행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방북단이 지난 6일 귀환했죠. 방북단은 그 인원이 160여 명이나 됐던 만큼 다양한 이야깃거리 또 볼거리를 안고 귀환했는데요. 오늘은 특히 방북단 일원이었던 민주당 이석현 의원을 모시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양 반장 발제를 통해서 이석현 의원의 방북기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14선언 방북단이 남측 귀환 후에 털어놓는 이야깃거리 중에도 신기한 게 참 많더라고요. 민주당 이석현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소속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 이번에 같이 방북을 했는데 제가 뭐 하나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자, 이번 방북단이 뽑은 베스트 포토가 있다면서 자기 사진을 주더라고요. 자, 보시죠. 자, 우리로 치면 뭐 국립미술관격인 만수대 창작사에서 찍은 건데 자, 보신 것처럼 저기 그곳 여직원들하고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습니다. 안민석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남측에서는 요즘 이 포즈가 대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뒤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안타깝게도 이 여성들은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백두산에서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했던 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석현 의원 소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아예 본인이 기자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평양 시내로 나가서 직접 시민들 인터뷰를 했던 거죠. 자, 구체적인 얘기는 이 의원님한테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에 앞서서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평양 시내 지하철역에 이렇게 갔습니다. 보시죠. 네, 지하철역 지하도로 내려가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죠? 출근길이라서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거립니다. 자, 이 의원을 보고 남조선 사람이다 쳐다볼 법도 한데 다들 바빠서 그냥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눈길도 주지 않는데 자, 신기한 것이 지하철역 입구에 비를 막아줄 이 캐노피가 없습니다. 만약 뭐 비라도 많이 내리면 역 내부가 침수될 것도 같은데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자, 아무튼 이석현 의원 인터뷰를 할 평양 시민을 물색하기 위해서 두리번 그렇게 하는데 말붙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도 저런 역 주변에 가면 뭐를 아십니까 하면서 묻는 사람들 많은데 아무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있던 한 남성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훈남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주 잘생겼네요. 네, 뭐 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요리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소개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남자들이 요리 많이 배웠어. 그럼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어떤 데로 가게 돼요? 뭐 요리사 해야지. 요리사 하죠. 그럼 예를 들어 호텔에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학교에 가는 건가요? 요리를 어떻게 일단 호텔에 같이 가고. 자, 또 인터뷰를 시도하는데요. 이 의원이 5일 경기장에서 했던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들어봤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말 감격했다.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말씀 모르겠어요. 나 이거 담배 피웠는데 참, 버리고. 담배 때문에 소리가 안 나. 평양 시민들 공중 도덕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마음이 급하면 손으로 이렇게 담배 뭐 이렇게 털어낼 법도 한데 그냥 휙 버릴 법도 한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네요. 아무튼 이석현 의원 문 대통령 연설 중에 감명 깊었던 대목 뭔지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말이 떠올라요? 무슨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얘기 훅 떠올라요? 그리고 5천 같이 살았다. 네, 떠오릅니다. 이게 지금 출근하는 길이니까 너무 빨리 가야 돼서 떠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출근할 때 저렇게 붙잡고 물어보면 좀
짜증나죠. 네. 자, 하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평양 시민 반응을 듣기 위한 이 의원의 도전 멈추지 않습니다. 기어이 한 사람 더 붙잡고 묻습니다. 문 대통령의 폴더 인사 감상평을 물었더니요. 평양 공항에 와서 저럴 때 막 굉장히 90도로 저를 보셨어요? 네, 보셨습니다.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무한 이평선하고 직이야 뭐 처울해가지고 그죠 우리 민족끼리 그죠 해결하자는 걸 결심을 단단히 품고 왔다는 걸 그죠 단단히 느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의 이 폴더 인사 정말 북한 내부에서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서 직접 이석현 의원님 얘기 들어보시죠. 네, 발제가 나가는 동안 민주당 이석현 의원께서 자리해 주셨고요. 직접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치부 가족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먼저 말씀 나누시죠. 예, 방송에서만 봤는데 직접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근데 전부 명찰을 하나씩 무슨 반장이라고 붙였는데 웬만하면 저도 좀 부반장이라고 하나 붙여줄 걸 그랬어요. 정치부회를 즐겨보십니까? 네, 즐겨서 봅니다. 평소에 여점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어떻게 평양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공식 행사를 좀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북한 당국의 감시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요. 좀 눈길이 있잖아요.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것이 북한의 평화 노선이 그게 순위부들만의 일인가 아니면 일반 보통 시민들까지 공감하고 있는 건가 그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었는데 마침 시간이 식사 시간까지 1시간 갭이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우리 측 실무자에게만 살짝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호텔, 고려 호텔 밖으로 나가는데 한 10여 명이 이제 거기 요원들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제가 워낙 당당하게 걸어 나가서 그러나 안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몰래 나오셨군요. 이거 그냥 보는 가운데 나왔어요. 그런데 평양 주민인 걸로 착각을 하진 않았을까요? 제가 평양 주민 같지는 안 생겼는데 근데 이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최 반장 얘기는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시요. 있는데요. 근데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봤지만요. 5.1 경기장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한 그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저희도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 이제 질문하시는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부분적으로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 인터뷰 영상이 더 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 더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장문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념과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과 의지가 확고하다고. 그 문재인 대통령 연설한 거 보면서 진짜 남측 인사도 대통령 뭐 각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 하면 돼. 확실히 좀 보니까 각하를 붙여야 되는 거냐라고 의원님한테 직접 묻는 거 보니까 호칭에도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 북한 사람들이.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이 우리 지도자들한테 역적 패당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그때에 비하면은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각하라는 단어를 북한에서 안 쓰잖아요. 또 어떻게 그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야 할까요? 라고 말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평양에 대통령이 가시던 날 사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사열 대장인가가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조선인민군을 사열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딱 각하란 말이 그때 정상회담 때는 그 한 번 나왔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대통령한테는 각하라고 붙여야 되나 보다 해서 그게 이제 하나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하고 얘기하는데 예의상 저 사람 내 대통령이니까 내가 그 식대로 불러줘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같이 주민들도 북한 매체 보도를 다 본 모양이네요. 그런가 봐요. 그 길거리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화면에 없는 사람들도 그 정상회담한 5.1 경기장에서 연설한 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다 봤어요. 직접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 의원님 인터뷰하신 것 중에 한 여성 인터뷰를 했는데 통일이 되면 청와대에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도 혹시 잠깐 보고 갈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한국에 만일에 오신다면 어디를 제일 가보고 싶나요?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시니까 가고 싶습니다. 빨리 통일이 됐어야 네, 저도 아까 이제 영상을 좀 봤거든요. 북한 아이들도 이제 만나신 그런 장면을 봤는데
그 아이들은 남측 대통령이 누구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관련한 영상을 좀 보고 저희가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남측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아는 사람 누구 있어? 대통령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 말고 또 누구 알아요? 하나 몰라? 문재인 대통령 말고 모르나? 가수, 탤런트 누구? 배우 몰라요? 배우. 네, 저는 저렇게 아이들한테 물으면 그 지난번에 공연을 했었잖아요. 붉은 융단 떼거리. 레드벨벳. 알아요. 레드벨벳. 네, 이렇게 얘기할 줄 네. 알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말고는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복부장도 알 것 같은데 한번 다음에 꼭 기회가 있으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죠. 그냥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네. 근데 위원님 인터뷰가요. 아까 그 1시간 잠깐 이제 짬을 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출근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저희처럼 상당히 바쁘네요. 출근길에. 그 바쁜 분들은 막 뛰어가는 사람도 있고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사람 사는 모습이 우리 비슷한데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출근 시간이 좀씩 다르대요. 그래서 급한 사람은 막 뛰어가는 거고 느긋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 의원님이 찍어온 인터뷰 중에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그 요리를 전공한다는 북한 대학생. 정말 잘생겼어요. 그 뭐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저 장면이구나. 저 친구 저분 뒤에 저 보면은 가스 맥주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우리나라의 그 비슷한 상호 맥주 그거 아니 뭐 아는 뭐예요? 양마다 그게 아니고요. 알아요? 그 북한에서는 생맥주를 가스 맥주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그 상호명 비슷한 게 아니고 가스 맥주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맥주가 탄산가스 압력으로 이 캔에 있는 맥주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맥주를 가스 맥주라고 부른다고. 네, 대신반장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도 출근길에는요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뭐 대신하는 거죠.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그게 약간 이제 평양역보다 더 가가지고 약간 골목진 곳이었는데 일종의 패스트푸드 가게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서서 이렇게들 먹고 아까 그 학생도 샌드위치를 그렇게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을 보면서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 우리 서울 젊은 사람들하고 유사한 점들이 있어요. 멋을 냈어요. 이 머리도 잘 보면 헤어스타일도 그렇지만은 무슨지 젤인지 뭐가 바른 표가 납니다. 이렇게 연나고 그리고 이게 핸드백도 들고 있죠. 핸드백도 가지고 있고 이 의상도 보면은 이 단추가 속으로 숨는 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젊은 친구들은 멋을 꽤 내는구나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의원님을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네요.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정말 고마운 일이었는데요. 남측 대표단이라고 여기 또 태극기 마크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이상한 저기 그런데 남측 대표단이라고 하면서 말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에 오랜 몇십 년 그런 교육을 받아왔으면 거부감들을 막 가질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다 밝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다만 이제 조금 두리번거리는 현상들이 있어요. 약간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사람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있나 본데 어떻든 좀 호감 어린 그런 표정들을 봤어요. 특히 문 대통령 얘기할 때는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런 거 그 인사하는 거 보고서 어떻게 느꼈습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조선 사람들, 정확히 하면 조선인민이라고 하는데 조선인민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런 인사가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대통령 그때 하는 걸 보면서 호감들을 가졌나 보다. 그리고 그게 상당히 그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감이 남북 교류에서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아까 그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요. 북한 주민들 중에 흡연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거리는 또 상당히 깨끗하다면서요. 그래요. 제가 그 걸어간 거리가 그 고려 호텔에서부터 걸어간 거리가 한 1km 가까이는 될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담배꽁초 하나 길에서 본 적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아까 그 사람도 저하고 얘기도 말고 그냥 한참 저만고 걸어가서 담배를 끄고 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공정 도덕이 좀 돼 있나 보다. 길거리가 깨끗했어요. 네, 그렇군요. 반장들 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번 방북 과정에서 그 느끼셨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뭐 일종의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평화는 이미 대중 속으로 굉장히 번져가고 있구나. 마치 왜 스폰지에 이렇게 물이 스며들듯이 차차로 시민들 속으로 이 평화의 정신이 다 이렇게 널리 전파되고 있어서 그 비핵화와 평화 노선이 북한으로서도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5.1 경기장에서 15만 명 모아놓고 문 대통령이 연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연설을 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소개할 때 이미 저 사람들이 비핵화를 결심한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 인구가 250만인데 가구 수로 하면 한 60만 가구 되지 않겠습니까? 15만 명이면 네 집 중에 한 집씩인데 그나마 그 중에서도 또 여론 오피니언 메이커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감했거든. 그 연설을 듣고서 다.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안 되겠다. 표가 안 는다. 갑자기 아무리 지도자라도 그걸 백지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미 시민사회 여론으로 퍼지고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래서 불가역적인 그 비핵화는 이미 우리가 길바닥에서부터 시작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14 공동선언 11주년 기념 행사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의 해악이 도를 지나쳤다고 보고 강력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예정했던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도 취소하고 더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짜뉴스 단속에 나선 경찰은 한 달 새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고 16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가짜뉴스 관련한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개인의 의사와 사회 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 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입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당초 어제로 예정돼 있던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 봤더니요. 대책 발표 직전에 가진 국무회의에서 발표 대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자, 어제 국무회의 분위기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대책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안을 크게 질책했고 이낙연 총리가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보고하면서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좀 더 분명하고 강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네,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경찰이 그동안 특별 단속을 해왔는데 어제 그 중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약 한 달간 가짜뉴스 37건을 적발해서 이 중 21건은 삭제나 차단 요청을 했고 16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가짜뉴스에 있어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도 모두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부의 가짜뉴스 엄정 대처 움직임에 여당도 적극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와 독일에서 하는 행태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이것 반드시 국회가 빠른 입법으로 제지를 해야 될 겁니다. 가짜뉴스는 결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사회 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정부가 칼을 들고 규제를 해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 블록체인 뭐 이야기 나오니까 뭐 거래소를 갖다 문 닫게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가 이 확산되는 걸 막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짜뉴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든 건지 오늘 큰마음 먹고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주로 유튜브 채널들이 좀 많은데 여기서 또 저희가 거론을 하면 조회수가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 직접 채널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은 방송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몇 대목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일부 방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방끈은 긴데 왜 깡통인가? 어차피 수업은 못 따라가고 도저히 시험 쳐서 점수는 안 나오고 공부는 재미없고 하니까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런 곳 가서 여자랑 혼숙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수반들을 만날 때 종이를 들고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를 앓으면 기억력이 둔화되지 않나? 혹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참 더 언급하기도 민망한 내용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 가짜 정보를 교묘히 의견인 양 언급하면서 난 그냥 떠도는 소문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예 방송 도중에 가짜뉴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임종석이는 간첩이잖아요. 아니, 간첩이라고 하면 가짜뉴스도요. 간첩같이 보인다 이렇게 말해야죠. 네, 참 할 말 없습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이런 방송 상당수가 적게는 1, 2만 명에서 많게는 몇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방송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댓글 반응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하는 짓이 XX 같으니까 치매설이 도는 거다. 문재인 치매 맞다. 어쩌냐, 나라가 걱정이다. 심각하다. 자, 정말 심각합니다. 자, 물론 합리적 비판을 하는 방송도 있습니다. 전체 온라인 방송을 싸잡아서 욕해서는 안 되겠죠. 자, 문제는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방송보다 이렇게 자극적인 가짜뉴스가 더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최근에 나온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잠깐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501명을 대상으로 가짜뉴스 방지법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인의 명예와 민주주의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0.7%로 찬성 의견이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부 가짜뉴스 강력 대응, 중간 유포자도 처벌. 네, 어제 범정부 가짜뉴스 관련 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대책이 너무 약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모양이죠. 일단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발표하려고 했던 대책이 이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보면 허위 정보 관련 특별 단속 강화, 사업자 자율 규제 기반 조성, 팩트 체크 지원 및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율적으로 가짜뉴스가 근절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으려고 했던 건데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정도로는 근절 안 된다,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핑도 취소가 된 거고요. 네, 자, 가짜뉴스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다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죠.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한데요. 이 정부 여당은 법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와 가짜뉴스를 분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가짜뉴스 대책단장인 박광원 의원 오늘 한 인터뷰에서요. 박 의원 본인이 발의한 법을 예로 설명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제 법에 가짜뉴스, 가짜정보라고 규정한 것은 국가기관, 그러니까 법원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것.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이라고 결정해서 삭제를 조치한 것.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언론사 스스로 이게 잘못된 정보다, 가짜뉴스라고 인정한 이 네 가지로 전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네, 박 의원은 또 이 정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피해자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유한국당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라고 보는 거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고양 저유서 화재 중간 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아까 원인이 풍등 때문이라는 거죠? 네, 경찰이 당시 CCTV 화면을 공개하면서 화재 원인이 풍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보시면 이 피해자 스리랑카 국적의 A씨가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이렇게 쫓아가고 있고요. 이 풍등이 저장 탱크 앞 잔디밭에 떨어진 장면, 그리고 이 저유소가 폭발하는 장면 등이 저렇게 고스란히 CCTV에 담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당일인 7일 오전 10시 반쯤에 풍등에 불을 붙였고 바람에 날린 풍등이 한 300m를 날아가서 저유소 주변 잔디밭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풍등이 공사장에 떨어진 것을 보고 이 호기심 삼아서 불을 붙였는데 너무 빨리 날아가서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지고 폭발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8분 정도였는데요. 잔디로 불길이 옮겨 붙고 이 불씨가 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와 반응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8분 동안 송유관 공사 측은 화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관리 직원 등이 근무를 하고 있긴 했지만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어서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번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요, 허가 없이 풍등을 날린 것 자체가 일단 불법입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 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서 올해부터 허가 없이 이런 풍등같이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금지돼 있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단속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긴 했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영국 등에서는 이 산불 위험 등으로 풍등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원래 오늘 자유한국당에서요, 조광특위 의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단 11일로 연기가 된 거죠. 연기가 됐고요. 지금 외부 의원이 모두 4명인데 그중에 한 자리가 지금 마지막까지 결정이 안 된 모양이죠. 맞죠? 막판 지금 검증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짜뉴스의 엄정 대응, 중간 유포자도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스팀 청소기 업체 물류창고에서 어제 붉은 불개미 5,900여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개미는 모두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로 아직 여왕개미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해당 컨테이너는 지난달 8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인천항에 도착했고 한 달 가까이 야적돼 있다가 어제 새벽 안산 물류창고에 옮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기 이 담아놓은 거 슬라바키에 지금 담아놓은 거걸로 이게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 안에도 이제 많더라고 이게요. 이게 담아놓은 거고 그 콘테이너 안에도 좀 있더라고요. 좀 많이 있더라고. 검역당국은 발견 지점 주변에 살충제를 뿌리는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외부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어선을 칠했습니다. 이어서 컨테이너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어제 인천항에서도 붉은 불개미 3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조금 전 55마리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붉은 불개미 떼는 중국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지만 인천항에서 옮겨왔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붉은 불개미는 지난해 9월 부산항 간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인천항을 시작으로 5월부터 한 달 간격으로 부산항과 평택, 당진항, 인천항 등 이번까지 총 8차례 포착됐는데요. 문제는 지난달에 항만이 아니라 대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견됐는데 이번에 또다시 내륙인 안산 반월공단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방제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지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활동 반경은 군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일단 그 군체를 형성을 할 때는 교론 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론 비행을 하는데 그 반경은 넓을 때는 몇 킬로씩 나가기도 합니다. 일개미만 컨테이너에 있었다면은 뭐 일개미가 번식을 못하니까 되는 거고 만약에 여왕개미가 있었다면은 여왕개미를 이제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입니다. 하루 최고 1,500여 개의 알을 낳을 정도로 번식력과 환경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독침을 갖고 있어서 사람이 쏠 경우에 통증과 가려움은 기본이고 심하면 쇼크에 이를 수 있어서 살인개미라는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또한 농작물의 뿌리를 갉아먹고 파충류나 톡착개미에도 타격을 줘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미는 일반적으로 그 독이 프로테인 성분이지만 이 붉은 불개미는 그 독 성분이 솔레놉신이라는 다른 성분의 독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개미는 쏘이면은 좀 붓습니다. 하지만 이 개미는 쏘이면은 붓는 게 아니라 약간 고름을 형성하는 거죠. 임산부나 어린이, 노인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개미한테 쏘이면은 좀 과민성 반응을 일으켜서 좀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붉은 불개미가 잇따라 발견되자 정부는 일부 수입 품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역 권한이 식물류에 한정돼 있고 수입 품목이 전체 5%에 불과해서 외래종을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컨테이너 내부에서 외래종이 발견되면 화주가 바로 신고하도록 신고 포상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한 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검역 사각지대에서 붉은 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되고 서식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검역 대상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유입을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평창 돈 버는 올림픽 실현 619억 흑자 IOC 보고입니다. 올 2월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619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오늘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이 같은 보고를 했습니다. 잉여금으로 스포츠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재단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당초 평창 올림픽은 약 3천억 원의 적자를 볼 거란 예상이 많았죠. 이런 우려를 싣고 반전에 성공한 건데 평화올림픽이라는 상징성에 더해서 경제올림픽이라는 얘기까지 듣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공휴일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은 내년을 또 기약해보고 빨리 들어가서 쉬어요. 네. 자, 수고했어요. 네.